네, 반갑습니다. 회사복귀를 강의하는 오보연입니다. 유튜브 이제 올리신다고 이제 수업 외적으로 회사복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시 이렇게 강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고 학생들이 앞에 없으니까 정말 낯서네요. 오늘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회사 복귀, 특히 경찰, 해양경찰, 특채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요즘은 또 공채 학생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복귀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4월에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겠다고 공지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짧은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이제 이 수업을 혹은 이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 복귀라는 것이 어떤 과목이고 단기적인 시간을 뒀을 때 혹은 이제 장기적인 시간을 뒀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복귀를 공부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효율적인지 간략히 설명만 드릴게요. 우선 이제 회사 복귀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제 해사법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 하고 그 뒤로 한 10여 년간 강의를 쭉 해온 이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복귀하면 그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하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이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법을 전혀 모르고 다른 걸 하다 온다라든지 전공이 다르다라든지,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그냥 주요 내용이고 이거 암기하면 되고 이렇다라고 강의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강의 방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일 모르는, 아예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규를 가르친다, 전달한다, 또 어떤 것이 핵심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잘 할 수 있는 과목이 회사복귀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아니면 헌법, 형법처럼 실제 적용해서 사례를 풀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잘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복귀에 대한 내용은 강학상, 즉 법조문에 나오는 정확한 정의 규정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러분들이 회사복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복귀, 이제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복귀, 법을 모아놓은 거죠. 그럼 바다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이 회사복귀 과목에 나오는 것은 선박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선박. 물론 이거는 수면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복귀는 바다 해자이기 때문에 수면의 중에서도 해수면에서 바다가 무엇을 합니까? 운항을 하죠. 그래서 이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하는, 안전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단지 그것을 필요 목적에 따라서 다 세분화해가지고 법을 여러 종류로 이제 20몇 가지, 이제 시행규칙 하면은 몇십 가지가 넘어가는 거죠. 68개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회사복귀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박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다니는 개인이 가진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 떠서 일정한 선박의 주 기능은 운송이라는 거죠. 운송. 무엇을 운송하느냐? 화물과 여객을 운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이러한 운송을 하는 주체는 보통 운송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회사복귀에서는 선박 소유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선박 소유자가 이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해주고 그에 대한 운임을 획득하는 일을 목적으로 이제 운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법 분야로 들어간다. 우리 뭐 학생들 사법, 공법 어려워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인, 개인이 들어가면 사법이 들어가는 거고 공적 기관이 들어가면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법에는 어떻게 보면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선박 소유자가 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상법이라 표현을 하고 이 앞에 바다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일정한 특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상법 중에서도 해자를 붙여서 해상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법 해상편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사복귀는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물건으로 돈을 받고 상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운송인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도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니까 한국이라는 국적을 선박한테 주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듯이 선박도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귀 제일 먼저 하면 선박 복귀하죠. 선박법. 그래서 국적을 취득을 해서 한국 선박이 되면 한국 선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법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선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선주가 권리를 행사하지만 기본적인 의무도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박도 마찬가지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선박을 가지고 바다, 예상치 못한 해상 위험이 넘쳐흐르는 이런 곳에서 이런 돈을 받고 운임을 획득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항과 관련된 의무를 스스로 지키도록 상법에서 해놓은 것이 가망능력 주의 의무입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상은 개인이 상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 상인의 이제 선박 소유자죠. 이 선박 소유자가 이런 이득을 마구잡이로 얻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단계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운임하고 다 받았는데 여객이나 화물에 대해서 배상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 국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하자. 운송인의 책임도 지우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최소한의 규제죠. 즉 바다에서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 규제를 하자라고 만든 것이 해사법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법에는 상법해서 해상법이 주 파트라면 공법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해사법규라는 거죠. 해사법규는 각각의 법들을 모아서 이러한 카테고리, 범주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선주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공법적인 부분에서는 국가가 규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사법규를 행정법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은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림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내죠. 왜?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그 보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박이라는 것이 한국 선박이라는 국적을 취득해서 이런 상행위를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살림살이 세금을 내고 거기에 타당한 보호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회사 복귀에 대한 공법적인 부분.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기 때문에 회사 복귀는 보통 회사공법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다라는 그냥 이거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여러 국가가 다시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서로 약속하는 게 국제협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사법규를 보시다 보면 국제해사기구 IMO입니다. 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러한 해사법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죠.
국제 협약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런 IMO에서 만든 국제 협약들의 공통된 특징, 공통된 기능은 뭐냐? 공통된 목적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바다에서 선박이 안전운항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을 해야지만 바다도 오염이 안 되고 조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재산 피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협약들은 안전운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안전운항을 위해서 법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전운항,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박 자체, 선박 못생겼죠. 그래도 이 선박이라고 보시고 선박의 자체적인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박은 물건이니까 물적 요인이라고,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선박의 물적 요인에서 관련된 법이 선박법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선박법은 그건 뭐예요? 한국 선박으로서 국적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규정해 놓은 게 선박법입니다. 이제 한국 선박 됐으니까 한국에서 제시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안전성, 선박의 보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 선박안전법입니다. 이게 이제 물적 요인에 들어가는 요런 선박이 물리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요 두 가지 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선박은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데 주로 쓰여져 있다, 쓴다라고는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게 뭐예요? 어선이죠. 어업행위. 그래서 이건 1차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선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일반 상선과 관련된 선박법, 선박안전법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1번, 2번이라 한다면 어선법은 선박법의 내용, 안전법의 내용이 같이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선박이 안전성 있게 확보가 되면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에 대한 규제로 자격 있는 선원을 승선시켜라. 그래서 자격 있는, 자격을 면허를 줘서 주고 일정한 교육,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된 선원을 써야지만 사고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양경찰 백서가 있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19년도 요번에 이제 연말이죠. 연말에 발행이 됐는데 거기 통계치를 보면 인적 과실이 90%가 넘습니다. 선박의 이제 검사를 불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고는 대부분 90% 이상이 인적 요인에서 온다라는 거죠. 인사 과실.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직원법이 국제 협약은 STCW 협약이죠. 자격 있는 선원. 그리고 이런 선원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선원들의 근로기준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요인이죠. 요렇게 물리적으로 안정한 선박에 이러한 선원들이 승선을 해서 안전하게 운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법규를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선박법규, 선원법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박이 바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된 선박이. 그러면 바다를 운항하게 됩니다. 바다는 시고잉 베셀이라고 해서 항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운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통법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안전법. 그 다음에 입출항법. 이거는 항만의 이제 무역항의 수상국에서 쓰는 법입니다. 입출항법. 그 다음에 항만이 드나들 때 도선사를 승선해야 되는 도선법. 요 세 가지가 무엇이다? 교통법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질서 유지, 바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법규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박이 이런 규칙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항하는 거죠. 그러나 바다는 항상 해상 위험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오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냐. 첫 번째는 조난이 될 수 있죠. 조난 사고입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는 수색 구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수상구조법.
그 다음에 인사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난심판,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약칭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난당했으면 사람을 수색하고 구조를 하고 누구의 잘못으로 났느냐 밝혀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박에 실려있는 연료로 쓰이는 연료가 유출될 수도 있고 화물로 실려있는 화물유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말하는 방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염에 대한 방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양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공 끝내고 학원으로 가면 심판 이제 수색구조 이제 수색구조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해양사고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같이 배우고 해양환경관리법 이렇게 요 순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고 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선박법규, 이제 선원법규, 교통법규, 그 다음에 이제 심판 관련된 해양사고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인 부분.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앞에 뭐 선박법 몰라도 되잖아요. 해양경찰 타고 다니는 게 함정, 선박입니다. 물론 조경제외 선박에 군경찰한 함정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단속을 해야 되는 선박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법규죠. 그래서 선박법규, 선원법규, 교통법규, 그 다음에 수색 관련된 이거 이제 해양경찰에서는 주요 임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별표를 써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도 꾸준히 돌아가면서 나오죠. 이렇게 그 외에는 배의 용도에 따라서 쭉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민들이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산업법, 그래서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외에 바다 이용하는 여러 법규는 많지만 해경에 관련된 해사법규 범주에서는 수산업법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조업규칙, 그걸 이제 해경의 훈령으로 받아들여서 선박 통제규칙, 입출항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주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해양 레저에 대한 부분이 이용이 활발해져서 여기 레저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수상 레저, 그 다음에 수중 레저, 해수욕장, 그 다음에 유도선, 낚시어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했을 때 사실 해경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고 났을 때 수색구조, 그 다음에 오염 발생할 때 방제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연안관리라는 겁니다. 이제 경찰 개론의 강론파트에 가면 나오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법규가 바로 이 레저 법규들입니다. 즉 연안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 큰 상선들의 사고율은 10%도 안 돼요. 대부분 일어나는 90% 이상이 다 연안에서 발생.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항 여객선, 그다음 수상 레저 기구, 그 다음에 유도선, 그 다음에 낚시어선. 요즘 낚시 많이 하죠. 보시어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용하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사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해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법규 기출에 이 레저법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바다 이용과 관련했던 조업규칙 관련된 부분이 낚시어선, 어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표를 2개, 3개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법규를 이렇게 탄탄하게 해놓으면 강론의 연안 안전관리 파트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마리 이제 공부를 해서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기출 빈도가 좀 낮은 해운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배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여객 운송을 하느냐, 화물 운송을 하느냐,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 운송을 하고 싶으면 화물 운송업에 대해서 그러면 정기냐 부정기냐, 외항이냐 내항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여객 운송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들은 다 등록인데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면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 면허 받아서 외항이냐 내항이냐, 정기냐 부정기냐, 크루즈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부분이 해운법. 그 다음에 이제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 상선에 들어가는 항만 지정을 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면서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만법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럼 어선들은
그래서 어촌왕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촌과 어항을 지정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사용 수익하면서 재개발하는 그렇게 총체적인 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운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해상 운송이라는 표현하거든요. 바다 위. 그런데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항만 운송을 항만 운송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해운 복규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 빈도가 높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하게 이제 서서히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들어오는 법규들이 관할 법규입니다. 예전에는 영해냐 접속 수역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일본과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북한, 그 다음 북위로는 또 러시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다 해양에서의 관할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미경계 획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경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불법적으로 단속해야 되잖아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관할 파트 특히 이 해양과 관련된 해양 관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이 유엔해양법 협약입니다. 근데 유엔해양법 협약은 사실 전공자들도 몇 년을 거쳐서 하는 내용이에요. 분야별로도 계속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이나 분쟁의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그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관한 법, 그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어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때 주권적 권리를 행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해양과학조사법 이런 것들이 4가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유엔해양법 협약도 들어가 있어요.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이번에 만든 해양경찰법이 만들어졌죠. 이것도 알고 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경비법입니다. 경비법의 내용도 유엔해양법 협약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협약은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게 좋은데 시험은 요 범위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사복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유형, 업무 유형, 선박의 용도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